자, 오늘부터는 30회 작년 거죠. 인사집행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답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퇴직자 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우선 변제 청구권을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 배당 요구 종기까지 그 자격을 소명하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를 보완하였다면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자, 근로기준법상 혹은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우선 변제 청구권을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근데 자격 소명을 안 한 거야. 그렇지만 언제까지? 배당표 확정 전까지. 왜? 배당표 확정 전에 저 이거 자격 있어요 라고 헐레벌떡 내면 그렇구나 라고 배당표를 작성할 때 그거를 첨부를 해서 이제 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당표 확정 전까지 하면은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적법한 배당 요구가 필요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서 배당에서 제외된 선순위 채권자는 대신 배당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배당 요구를 해야 내가 배당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이걸 안 했어. 난 선순위 채권자야. 그니까 나중에 내가 안 받아가지고 후순위한테로 그 돈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너 얘한테 야, 너 왜 내 거 가져가? 이러고 부당이득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가 배당 요구 안 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부동산에 관한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된 뒤에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가 맞춰진 경우 조세 채권자인 국가가 경매법원의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로서 교부 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자, 이거 체납, 이 조세 이거 관련된 거는 되게 조금 예외 규정이 많은 예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세는 일단 되게 뭐랄까 세금이라고 하면 무조건 1차적으로 뜯어가고 막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후순위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빡세게 너 배당 요구 안 하면 너도 안 줘. 이런 것도 많고. 부동산에 관한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가 됐어요. 그 후에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가 맞춰졌어요.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된 후에 체납 처분으로 압류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거 할 타이밍에는 지금 체납정보 압류 등기가 없었기 때문에 얘는 법원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조세 채권자인 국가가 경매 법원에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 배당 요구 종기가 있겠죠. 이때 우리도 배당 받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법원이 알 수 있다는 거죠. 말을 안 하면 몰라. 그래가지고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못해요.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우선 상환을 받으려면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할 필요는 없다. 이거 아니죠. 자, 부동산이 있는데 여기다가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어. 근데 내가 이제 우선 상환을 받고 싶으면은 저당 부동산에서 이제 경매가 시작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나도 배당 요구를 해야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하면은 나도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권리가.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여전히 대항요건을 유지함으로써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의 대항력이 구비한 후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는 그와 같이 존속되는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 자, 내가 대항력이랑 우선변제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임차인이 나 우선변제권 선택해가지고 경매 절차에서 배당 받을게요 라고 배당 요구를 했는데 보증금 전액을 다 못 받았어. 그러면은 그 대항 요건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으로써 나는 이거에 대해서 임차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항력을 구비한 후 이 이후에 이제 임차주택을 양수했으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를 한다는 거죠. 자, 2번.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매각 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에 조건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 허가를 주장하는 매수 신고인도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저는 이 즉시 항고 뭐 이거 진짜 못하거든요. 아직도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어. 자, 매각 허가가 결정이 됐는데 여기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요. 혹은 여기 결정에 적은 것 외에 조건이 다른 게 더 필요해요 라고 주장하는 매수인이나 혹은 매수 신고인 다 뭘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자,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이 매각허가 결정에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 결정에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자, 만약에 내가 집을 경매를 저기 하려고 매각허가 결정까지 받았는데 이게 천재지변, 그러니까 갑자기 태풍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집이 이렇게 망가졌어. 그러면은 그리고 매각 허가 결정 뒤에 밝혀졌어. 그러면은 매수인은 이거 갑자기 뜬금없잖아요. 그러니까 대금을 다 낼 때까지 저 매각 허가 결정 취소해주세요. 할 수 있다는 거죠.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낸 뒤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 집행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당 절차가 실시되는 데에는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거 틀렸죠? 되게 자주 나오는 선지고 저는 이거 외우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자, 매각 대금을 냈어요. 근데 강제집행의 일시정지 명한 재판에 이 취지가 정본이 제출했어요. 그렇지만 집행은 계속돼야 된다고요. 집행은 계속돼야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 채권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취하가 되거나 뭐 이런 거 취소가 된 게 아니고 어쨌든 채권자 일시정지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행을 해서 이제 배당이 실시가 되면은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공탁을 한다는 거죠. 나중에 너 다시 하면 그때 가서 찾아 이러고 공탁을 한다는 거죠. 자, 매각기일에 매수 신고가 있은지 매각 대금을 내기 전에 강제 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 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민사집행법 제114조의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이것도 무슨 효력 정본 1호, 2호, 3호, 4호 그거죠? 완전 싫어요. 모르겠어요. 언제는 동의를 받아야 되고 언제는 안 받아야 되고 막 이런데 어쨌든 결정이 되고 나면 받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매수 신고를 했으니까. 근데 뭐 이것도 맨날 뭐 이거에 따라 다르고 저거에 따라 다르고 외우는 거 포기했어요.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대금 지급 기한이 뒤남부터는 지급일에 대한 대금에 대한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 절차를 취소하여야 된다.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았던 때에는 위금액을 먼저 지급한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다. 자, 매수인이 돈을 안 냈어. 그래서 재매각 기일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재매각 기일이 정해졌단 말이죠. 근데 재매각 기일의 3일 전까지 매수인이 돈이랑 지연이자 절차 비용 다 냈어요. 재매각 절차는 그럼 취소돼요. 이 경우에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만약에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았다면 이거랑 얘랑 누가 더 돈을 먼저 지급했느냐에 따라서 누구한테 갈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통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집행법원이 이해관계인 등에게 매각기간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가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해관계인은 자기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으로부터 인정된 구제 방법으로서의 추후 보완이 허용된다. 집행법원이 이해관계인한테 매각기일 통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기간 준수를 못한 거야. 근데 이거는 매각기일을 안 알려준 집행법원 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인 탓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게 결국에는 내 탓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법원은 형평의 원칙으로 구제 방법으로 추후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공유물의 지분을 매각할 때에는 공유자에게 매각기일 등을 통지하므로 이를 통지받지 못한 공유자도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절차상의 흠을 들어 항고할 수 있다. 공유물 지분을 매각을 할 때는 이렇게 막 공유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빡세다. 3명이 하는 걸로 하죠. 공유가 되어 있어요. 지분을 매각할 때는 다른 공유자들한테 매각 기일을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얘한테는 통지를 했는데 얘한테는 통지를 안 했어. 그럼 통지받지 못한 공유자도 절차상의 흠이나 이런 걸 들어 항고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관계인이 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매각 기일을 스스로 알고 기일에 출석하여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자신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지 누락은 매각 허가 결정의 이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자, 기일 통지를 받지 못했어요. 그치만 매각 기일을 스스로 알 수 있는 사정이 충분히 있었어. 기일에 출석해서 충분히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어.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거 가지고 이의 사유에 해당하지는 안 된다는 건 말이죠. 매각기일에 공고 및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 및 매각 결정기일에 대한 통지 절차가 완료된 후에 권리신고가 있더라도 신고가 매각기일 전에 행하여졌다면 이해관계인에게 매각기일 및 매각기일 결정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아니죠. 자, 매각기일 공고 그리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 결정 기일 통지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권리신고가 있겠죠. 근데 신고가 만약 매각기일 전에 행해졌어요. 당해 이해관계인에게 그러면은 매각기일을 너 저기를 했으니까 이미 권리신고 했으니까 너한테 통지 안 했어 라고 말하는 건 위법하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위법하지 않다는 거죠. 권리신고 하라고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 통지를 하는 건데 권리신고를 이미 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게 위법하다고 뭔가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권리신고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대해서
경매 절차 진행 사실에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경매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오는 선지인데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데 얘가 권리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경매 절차의 진행 사실을 굳이 얘한테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경매 절차가 위법하지는 않다는 거죠. 권리 신고를 했어야지. 권리 신고 안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굳이 네가 법원이 잘못했네 라고 할 건 없다는 거죠. 자, 4번. 보전 집행의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채권 가압류에서 채권자가 채권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면 채권 가압류 결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되지만 채권 가압류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채권 가압류 결정이 집행되었다면 취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비로소 그 가압류 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 자, 채권 가압류가 있었어요. 근데 채권자가 이거를 취하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소멸되겠죠? 근데 채권 가압류 결정 정본이 소멸이 됐는데 취하되기 전에 정본이 송달이 됐어요. 정본이 송달이 돼버리는 바람에 집행까지 됐어요. 그러면은 제3채무자가 이렇게 되고 이 다음에 이제 소멸이 되는 이 취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비로소 이때부터 장래를 향해서 소멸한다는 거죠. 소급해서 없어진다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가압류 취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제3채무자가 집행법원 법원 사무관 통지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가압류 취하 신청을 알게 되었다면 취하 통지서의 송달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취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안 됐어요. 송달되지 않았는데 통지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얘가 알았어요. 그러면은 송달 안 해도 되느냐인데 제3채무자한테 송달된 그 시점으로부터 효력이 이제 소멸하기 때문에 이걸 송달을 안 하고 저기를 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송달이 돼야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요. 가압류가 본압류로 집행되어 강제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 집행에 본집행이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 같은 효력이 있게 되므로 본집행이 되어 있는 한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취소 신청 또는 가압류 집행 자체의 취소 등을 구할 실익이 없다. 가압류가 있었는데 얘가 본압류로 이전을 했죠. 이행이 돼서 이제 강제 집행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가압류는 말 그대로 본압류로 이제 넘어간 거예요.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 같은 효력이 있게 되므로 본집행이 되어 있는 한 채무자는 이거에 대해서 이의신청, 취소신청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왜? 가압류는 이미 본압류가 됐으니까. 약간 진화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진화를 했는데 그 전 단계의 애한테 이의신청 해봤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죠. 얘는 이미 진화를 해서 갔는데. 가처분 취소 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말소된 경우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자는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가처분 채권자에게 그 소유권의 취득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다. 자, 가처분 취소 결정 됐죠? 집행에 의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말소가 됐어요. 그럼 효력은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그 이후에 당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어요. 그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가처분 채권자에게
만약 가처분 채권자가 뭐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는 소리죠. 이번 모의고사에서 이거 조금 꼬운 문제 나왔었는데 와 진짜 뭔 말인지 1도 모르겠던데. 금전채권의 보존을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해서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그 집행이 취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채권자가 취소했잖아요. 신청으로 취소됐잖아요. 그러면은 채권자가 신청을 하면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됐을 텐데 취소를 했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없어지겠죠. 자, 5번. 피압류 채권의 특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피압류 채권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압류 명령은 당연히 무효이고 나중에 채권자가 이를 보완하더라도 압류 명령이 소급하여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쵸? 압류 명령을 내렸는데 피압류 채권이 뭔지 몰라. 그럼 당연히 저기는 명령은 무효고 나중에 채권자가 사실 이거였어 라고 해봤자 그게 소급해서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가압류 명령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채무자가 각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청구 금액이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된 사안에서 위 문헌의 기재로서 가압류 명령의 송달 이후에 새로 예금되는 예금채권까지 포함하여 가압류되었다고 보는 것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 평균을 기준으로 할 때 의문을 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예금채권까지 가압류 대상이 되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압류 추심 명령 및 압류 추심할 채권의 표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가압류할 채권 그러니까 채무자가 각 제3채무자들에게 가지는 예금 채권이 있을 거예요. 예금. 있는데 기재한 순서에 따라 청구 금액에 이를 때까지 금액 다 이거 내 거 다 저기 될 때까지 계속 저기를 해. 기재된 상황에서 가압류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 근데 가압류 명령 송달 이후에 새로 예금 채권이 뭐가 하나 생겼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포함을 하냐는 거죠.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가압류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 새로 생긴 저긴데 그거를 가압류 대상이 되도록 봐야 하냐라는 건데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 또는 채무자의 어느 채권에 대해서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여야 하고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 전부 명령은 무효이다. 자, 채무자가 수인이에요. 채무자가 여러 명이 있어요. 혹은 제3채무자가 수인 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해서 제3채무자나 채무자별로 얼마씩 전부 너 이만큼 너 이만큼 너 이만큼 이렇게 얼마씩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 특정해야 돼요. 이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 전부 명령은 무효이다. 그래서 민사집행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 압류의 범위를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그거를 확정해 주는 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압류의 대상인 수인의 채무자들의 채권 합계액이나 수인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의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채권 합계액이 집행채권액을 총괄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압류 명령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무효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확정해줘야 돼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압류의 대상인 여러 채권의 합계액이 직권채권액보다 오히려 적다거나 복수의 채권이 모두 하나의 계약에 기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그 채무 일괄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압류할 대상인 채권별로 압류될 부분을 따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이거는 앞의 내용이랑 조금 다르죠?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압류의 대상인 여러 채권의 합계액이 집행채권액보다 적어요. 아무리 저기를 해도 집행채권액보다 적어요. 복수의 채권이 모두 하나하나의 계약에 기해서 발생하였다거나, 그러니까 채권 이거 만땅 이거 만땅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하나의 계약, 이거 따로 이거 따로 계약이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일괄 이행하기로 이거 한꺼번에 주기로 했어요.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압류할 대상이 채권별로 압류될 부분을 따로 특정하지 아니었어도 뭉뚱그려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압류 등 결정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